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영석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 연구원의 개원기념 세미나의 마지막 그 세션인 특별 토론, 경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할애된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그 토론에서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20분씩 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각 주제별로 2분씩 먼저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 그 주제에 관해서 다른 2분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듣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자산 증식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본 것과 같이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계속해서 저축률이 떨어지는 이러한 어려움에 우리 가계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자산 축적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올라가 있는 저축률은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발생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의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한된 자산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미국, 영국하고 비교해 보면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계가 충분한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꼭지로 생각되는 것은 상품 서비스 운용 성과 측면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력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서 신뢰도 향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가계 부분에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 투자의 유인 체계가 적절했는지, 이런 3가지 내용들이 주요 꼭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꼭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은열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은열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원이 벌써 23주년이 돼서 처음에 출범시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중요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와서 우리 박창균 박사의 발표를 들으면서 농담 비슷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용어 같은 게 좀 통일되면 좋겠다 싶은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에 일부 정치 집단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계속 끈질기게 쓴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느 자료 보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쓰던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막 코로나19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박창균 박사는 아직도 코로나19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가능한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용어도 통일했으면 어떨까 하는 농담 비슷한 걸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자산 증식이 제일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본시장 역할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간접금융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IMF 전후까지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전통 제조기업의 재무구조를 보면 대개 100에서 150% 정도, IMF 직전만 해도 300 내지 40%였던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뭐 달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두 번째 주제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또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퇴직자의 고령 인구들의 노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행의 금리는 뭐 1%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해서 노후의 삶을 지탱을 할 건가, 이게 많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의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수요 측면에서의 자본시장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사나 박사가 발표하신 자료 보면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비교를 하면서 이제 자산 구성을 쭉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이나 펀드가 6.5%, 현금 채권이 17%, 부동산이 64%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원래부터 부동산을 선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왜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자본시장의 자산 운용의 비율이 이렇게 6.5%로 거의 주요국 중에서 가장 하위 수준일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을 선호해서만이 그럴까?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자본시장 관련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자본시장이 적정한, 국민이 믿음을 줄 만큼 적정한 자산 수단을 제공했더라면 최소한 지금 1% 금리 수준에서 연 4 내지 5% 정도 수익률만 이루어지는 상품만 좀 제대로 공급을 했더라면 이 표의 구성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최초로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넘은 게 2007년 7월 2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만 13년 전에 2000포인트 넘었던 주가지수가 오늘 현재도 한 2400 전후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론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정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그 대개 GDP 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 수익률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 자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자본시장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난 13년 동안의 GDP 성장률 정도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만 제공했더라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난 13년 동안에 우리 GDP의 누적 성장률을 보니까 51.7%거든요. 연평균 3.27%. 그런 정도만 우리가 자본시장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됐더라면 굉장히 포트폴리오도 달라졌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자본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경제가 성장한 정도의 평균 과실을 안 끼어들여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수단으로 자본시장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왜 이렇게 2000포인트, 2400포인트 정도로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못할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정보 분석 능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통해서 자산 관리한다는 게 전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공모 펀드가 좀 정상화되고 공모 펀드에서 평균적으로 한 뭐 4 내지 5% 정도 수익률을 실현시켜주는 공모 펀드만 좀 존재한다면 부동산으로도 안 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모 펀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ELS가 더 활성화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3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바로 이 부분, 왜 한국의 자본시장은 경제 성장률 정도의 성장도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 자본시장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앞으로 노령화 사회 또 저금리 시대에 우리 자본시장이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선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원열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인석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3주년 개원을 맞이한 우리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 이하 모든 그 박사님들, 그다음에 직원들 다 축하를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은열 교수님 잠깐 말씀하실 때 자본시장의 이제 역할, 그러면 자본시장이 뭐 금융시장에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 해서 한 축인 것이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한편에서는 흑자단이 흔히 가계로 생각을 하죠. 가계에 저축수단을 제공하고 적합한 저축수단을 제공하고 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흔히 저희가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이제 또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자본시장은 이제 그 중에서도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의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기업에 이제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곳으로 또 특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1920년대 시작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역사도 우리나라 말 그대로 뭐 정부가 위로부터 자본시장을 창출을 했기 때문에 바로 60년 무렵이 그 역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상당 기간, 뭐 지금도 아마 그런 좀 그 정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이제 자료를 혹시 띄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여주셨던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건 지금 시장에서 가계의 자금 공급자 측면에서 이제 그 시장별 역할을 보여준 건데, 이걸 만약에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그걸 또 보면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오늘 이렇게 나누어 보면 주식이나 채권에 의한 직접 금융수단에 의한 자금 조달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특히 뭐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놀라울 수도 있지만, 여기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주식에 의한 자금 조달을 보면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의한 기업의 순자금 조달은 없다는 것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에 의한 순자금 조달이 굉장히 큰 나라고, 회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은 미국하고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견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역할을 기업의 자금 조달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채권으로 보면은 미국과 두 어깨를 견주는 자본시장 선진국인 셈이고, 주식에 의한 자금 조달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선진국 중에는 있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가계 측면에서 오게 보면은 이 두 개가 뭔가 이렇게 좀 맞지가 않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 중에서는 사실 저는 그 부동산 쪽은 떼내고 밑에 것만 사실 서로 비교하는 게 좀 저희가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게 보면은 이제 미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계자산 쪽에서도 보입니다. 주식성 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에 대한 보유 자산 비중이 큰데, 저게 상당 부분은 이제 MMF고 수익증권 펀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자본시장 자금 금융수단에 투자를 하는 이제 연금 이쪽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가 이 가게 누가 다 들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럼 그 주식이나 채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게 약간 그 퍼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은 그 뭔가 직접적인 뭔가 그 개인의 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보면은 근데 이게 그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연금, 여기 보험 그쪽의 비중이 이제 좀 작은 것 그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 자금 조달원 쪽의 통계 쪽에서 나타나는 그림하고 가계 쪽의 보유자산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림이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개의 불일치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밝혀내야 되는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하고 나서 저 밑에 우리 금융자산만 놓고 나서 우리나라가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확실히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뭔가 개선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연금보험 쪽의 낮은 비중입니다. 그 점이 아까 그 최 교수님도 강조를 하셨던 가계가 자본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간접금융시장 흔히 뭐 은행 예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예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최적 위험 수익 구조를 달성하는 데서 이점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묻는다면 다른 나라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그거는 장기적인 어떤 그 소득 변동 위험에 대한 완화 장치가 우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생 주기에서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는데 노후 대비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장기적인 그런 소득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은 예금성 자산이 제공을 못하고 왜냐하면은 은행 스스로도 그 위험에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거는 직접 금융자산 그다음 변동성 금융수단을 통해서 되더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연금 근데 이쪽은 개인이 들어가서 직접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변동성 위험도 크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주식 같은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연금과 보험 같은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게 최근 한 5년간 보면은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것이 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박 원장님께서 주셨던 처음에 화두 그것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 상품 서비스 운영 성과 측면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PBR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낮으니까 투자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저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흔히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딘가 주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미국에서 제가 주식을 통한 그 자금 조달이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혁신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저희가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다 봐서 아시겠지만 그 마이너스인 이유는 뭐냐면 성숙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단계에 돌아가면은 이제 주식 그 리퍼처스를 해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뭐 소각을 한다든지 해서 없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그 환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주주에 대한 환원을 왜 하느냐 기업들이 그건 요구가 있으니까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주식 그 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 그 요구가 그럼 어디서 오느냐? 그럼 결국은 그 요구를 또 해야만 되는 그 주체들이 시장에 있는 것 같고 그 시장에 있는 그 주체들이라는 게 결국은 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들도 현금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시장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그게 약한 것이 결국 지난 20년 동안에 좀 그 PBR이라든지 이런 수치로 나타나게 된 것 아닌가.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금 조달을 잘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할 일이 좀 많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기업연금 제도가 여전히 좀 미흡하고 또 기업연금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가 저는 상당히 좀 여지가 할 일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것도 좀 더 할 일이 많지 않은가. 그쪽에 좀 초점을 두고 일들을 찾아서 저희가 좀 제안도 하고 그런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박상현 교수님이나 김영태 박사님 추가 의견 있으시면 제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 예.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 자산 증식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의 기관 업들은 자산관리 관련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의 축은 매우 빠르게 자산관리업으로 이동을 했어요. 전에는 은행의 예대업이 금융의 축이었다면 지금은 자산관리업이 금융의 축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 자문 또 사모펀드, 공모펀드, 특정금전 신탁 이런 자산관리업에 해당하는 이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금의 총량 AUM이라고 그러죠. Asset Under Management. 이게 이미 2,000조가 넘어서 2,200조, 이제 300조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금융 자산 규모의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자산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자산관리업이 훨씬 더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자본시장하고 금융투자산업, 자산운용산업을 포함한 광의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도가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업의 신뢰 문제는 해묵은 과제지만 최근에 이런 사모펀드로 인해서 이런저런 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신뢰가 금융의 신뢰가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 모든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면 금융의 신뢰를 더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꼭지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경제 성장률 정도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의 역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신 교수님께서는 자금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뭔가 높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사업의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활동과 재무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의 돌파구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기관화를 통한 기업 경영 활동의 견제 역할. 결국은 지배구조라고 하는 큰 틀의 이슈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점들을 두 분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이 토론을 통해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혁신적인 사업을 진출해야 되는데 그런 혁신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모험 자본의 공급이 과거 트렌드를 보면은 상당 부분 GDP 대비는 중국이나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지속적인 후속 투자의 비중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혁신 기업의 탄생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중개수단의 다양성 및 규모, 모험자본 공급의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간에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 유니콘 발굴 및 지원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플랫폼 금융 등 자본시장 자체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먼저 최은열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이제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기능 제고인데요. 작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한 1년 남짓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 연구원의 펠로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보면 거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활성화된다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게 실행이 잘 안 될까? 대표적으로 지금 주로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런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를 보면은 미우나 고우나 대기업 쪽에 기술도 있고 자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혁신 성장에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막히는 부분이 이제 규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형태의 특이한 어떤 기업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재벌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 주는 순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이 문제점을 치유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를 풀어줬을 때 부작용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게 정치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컨선입니다. 한 가지 얘가 이제 CVC 제도 같은 걸 도입하자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만 20대 국회 마감과 동시에 폐기돼 버리고 그랬는데 또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가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삼성전자가 2018년인가요? 해외에서 M&A 하는데 들어간 돈이 거의 10조가 넘습니다. 이걸 국내에서 혁신 성장을 하도록 국내에서 활용하겠더라면 훨씬 더 기업의 성장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할 텐데 여기서 규제에 막히니까 이제 해외 나가서 그런 혁신 성장을 위한 M&A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왜 그러면 여기에 규제 푸는 걸 컨선이 많으냐, 제가 보니까 결국은 기업의 가버넌스 문제, 믿을 수 없다. 우리 박 원장께서 제시하신 가버넌스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간단하게 이 지배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면, 그러고 나면 풀어도 안심이 될 텐데 이게 믿을 수 없어도 못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는 시각이 기업이나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 집단은 이거는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기업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법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져도 잘 돌아간다는 믿음을 주는 장치다. 이게 좀 통과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못하고 그만뒀는데요. 이번에 다행히 한국의 정치판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야당을 끌어가고 계신 분이 어제 한국경제신문사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보면 굉장히 이제 무르익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 점심에도 제가 큰 기업에 입문하고 했는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가 풀리지 않으면 정말로 규제 혁신을 통한 활성화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공정 경쟁이 담보가 되고 지역 기회 구조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나 투자자들이 보기에 저 기업은 이제 그냥 시장에 맡겨놔도 제대로 좀 경영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게 급선무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한없는 자유와 창의와 자유를 주되 또 한 가지 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기업이 있다면 이건 사회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강력한 징벌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규제는 포괄주의적인 형태로 풀되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일부의 언론과 일부의 정당에서는 포괄주의는 강조를 하지만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대를 합니다.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그런데 이 두 부분의 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혁신 성장을 더 우리 사회가 가속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창업이나 벤처기업 출범할 때 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상당히 풍부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일단 기업이 출발한 다음에 혁신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스케일업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자본시장 쪽에서 어떻게 뒷받침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IPO를 통한 엑시트를 많이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선진국은 보면 대부분 이제 M&A를 통한 엑시트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건데, 우리도 이 자본시장에서 M&A를 통한 어떤 창업 기업들의 엑시트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 뒷받침이나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원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태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태 박사님. 최은열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큰 맥락은 같고요. 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금 자본이나 벤처 기업과 모금 자본이나 벤처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할 때 조금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벤처 기업이 잘 되기 위한 가장 큰 성공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자본, 그 기업의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정책 당국자의 입장이 되든지 어떤 아까 말씀 나온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실제로 창업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기조가 좀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기업이 잘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에 대한 똑똑한 개인이 있어야 되겠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주로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창업을 하면은 이게 캐시플로우가 안 되니까 디폴트라는 개념이 있는 그거 비슷한 게 있는 자금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쿼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코스닥이다, 나스닥이다, 뭐 제3시장이다 이런 주식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한국에 없는 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한번 미국에서 성공한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스포티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우버나 이런 회사들이 그 처음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각각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파이낸싱을 했는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게 다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없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벤처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우리가 에코리 펀드는 아는데 얘네가 부채를 썼는데 프라이빗 뎃 펀드로부터 부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뎃은 일반적인 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주는 뎃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그 재무관리나 금융에 관한 첫 번째 교과서를 배울 때 나오는 것이 위험이 높고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면 이자를 지불할 수 있고 만기 원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뎃 파이낸싱을 한다. 그게 안 되는 이런 벤처 같으면 에코리 파이낸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벤처가 실질적으로 언설턴티를 보면 창업 초기가 언설턴티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기간 다음에 제일 우리가 무슨 뭐 그 죽음의 계곡이라 그러기도 하고 표현하는 그때가 제일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뎃 펀딩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1차 벤처 캐피탈이 자금이 들어오고 다음에 2차로 벤처 캐피탈이 관심 있는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서 걔네들이 펀딩하는 거를 상환 재원으로 합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왜 이런 요새는 벤처 기업들도 자기 지분이 희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티가 자꾸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또는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뎃 파이낸싱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우리나라에 없는 게 뭔가를 봤더니 워런트가 없어요. 네이키드 워런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는데 제가 원장할 때만 하더라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분리형이 가능했어요. 사모, 공모 다 분리가 가능했는데 지금 와서 한번 오기 전에 살펴봤더니 이제는 옆방의 변호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모는 안 되고 그죠? 공모만 분리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컬옵션 형태의 워런트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최은열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정보가 없이 사적인 어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간과 정부의 상대적인 기능이기도 한데 계약을 통해서 모든 모랄 해저드와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와 애드버스 셀렉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트랙트 디자인에 가능한 계약 조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워런트를 많이 발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그 대기업과 팔 때, 살 때, 다른 기업과 제약을 맞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세이프라는 파이낸싱이 새로 들어온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밸류에이션이 힘드니까 처음엔 조건부로 인수하고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나중에 하고 그 지분을 결정하는 그것도 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파이낸싱 스킴이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워낙 다양한 증권이 있고 워낙 언설턴티가 높고 고위험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다양한 게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수단이 있어야 펀딩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모험 자본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 인적인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 캐피탈 마켓이 에코티를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이제 18년에 저희 법률 사무소에 조인하고 4년 한 반 정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계속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 세미나가 계속 열려요. 이건 경제학 가신 분들보다 교육과 가신 분들도 있고 정책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열리는데 그게 자꾸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창업하는 비율이 점점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지금 잘 나가는 회사의 그 CEO들은 전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옛날엔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왜 떨어지나를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갖기 위해서 헉헉대다 보니까 창업을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돼야지 제가 그런 에코리를 가지고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재벌집에 이세면 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일반한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보다 이런 debt ridden 된 부채가 많은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젊은이들을 사회에 나오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우리가 인컴 쉐어링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받는 돈의 3%만 내가 지불하겠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15,000불 이하면은 안 갚아도 된다. 그 대신 1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에쿼티 형식으로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학자금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옆에 계신 최은열 원장님께서 의원 시절에 2018년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슷한 이 정확히 한국 버전으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마 통과는 안 되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험 자본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더 싹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부담부터를 확 줄여줘야 된다. 이것도 자본시장의 역할이야. 그러면 이런 왜 자본시장이 이런 인컴 쉐어링 컨트랙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은 그것에 사람 그 개인의 인컴 쉐어링 컨트랙트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 소셜 파이낸스와 관련된 펀드도 있고 돈을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들 좀 지원하겠다 이런 형태의 펀드도 있고 또는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는 퍼듀에서 이걸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처음에는 포틀랜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경쟁을 했던 마크 루비오 플로리다 그 주지사인가요? 세니터인가? 그분이 이제 연방법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젊은이들이 이 모험 자본을 혁신 기업을 창업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험 자본 또는 그 창업하는 사람에 대한 에코리 휴먼 캐피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에코티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박상현 교수님이나 신인석 교수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저 예, 1분만 신 교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그 원장으로 재임할 때 제가 많이 썼던 그 용어가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보면 캐피탈 마켓이 퍼블릭 캐피탈 마켓이 있고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근데 하여튼 뭐 그때 사적 자본 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사모펀드랑도 연관이 되는데 저는 혁신 성장 그러면 그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본시장은 영미의 역사를 보면은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으로 시작을 했고 대공황 있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공적 규제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있는 그런 공적 규제 시장을 저희는 그래서 자본시장으로 인식을 하지만 자본시장이 이 간접금융시장,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에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말 그대로 혁신이 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희는 그 혁신 그러면 이제 혁신 기업, 혁신 금융 쪽에서는 벤처 캐피탈 얘기를 주로 하지만 저는 그 증권사 자체의 역사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인베스트먼트 뱅크란 말이 그래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일종의 어떤 자본시장이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 혁신 그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혁신적 DNA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우리 김영태 원장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기업이 자본이 있고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혁신적인 DNA를 제공하는 자본시장이 있으려면 그걸 제공하는 그걸 갖고 있는 그 인력을 또 키워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PEF라든지 뭐 헤지펀드라든지 그 인력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바로 애널리스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IB에서 2, 3년 일을 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IB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혁신 DNA를 키워내는 곳인 거죠. 그 역할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는 거냐 도대체. 결국은 저는 그게 대형 증권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IB 기능이 좀 더 커져야 되고 그게 저는 다시 한번 그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항상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순히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데 오늘 토론해 주신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지배구조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금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또 금융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자본시장의 역할로 학자금 대출 시장을 인컴 쉐어링 모델을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인 대형 증권회사가 이 혁신성장의 DNA를 가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좀 토양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이슈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입니다. 최근에 펀드 부실, 이에 따른 환매 및 상환 연기, 심지어 사기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수의 문제가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에 사모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PEF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든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수단의 다양성 제공,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적자 사모펀드 운용사가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위험 추구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문제점들의 밑바닥에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성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모시장의 규율의 기본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식의 클럽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모델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철학적인 방향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전문 사모 운용사의 진입 규제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사모펀드 시장의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사모펀드 관련 사모펀드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9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5년에 혁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험 자본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험 자본 공급에 천병 역할을 할 사모펀드를 키워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를 지난 5년 동안 계속 완화했고 그 결과 지금 400조가 넘는 사모펀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냥 금융학자로서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제가 어느 시중은행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1년간 사모펀드로 인해서 아주 많이 시달린 그런 은행에 제가 사회이사를 맡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규제 완화를 했지만은 규제 완화에 따른
이 플레이어들의 행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사적 시장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거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를 제가 아주 피부로 경험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는 주로 판매회사들의 불안전 판매 이슈였습니다. 위험이 높은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독일 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 펀드인 DLF를 팔면서 판매회사들이 이건 독일 금리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은 안전한 상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 불안전 판매를 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가장 최근의 문제는 소위 그 라임 펀드의 무역금융 펀드입니다. 라임 펀드의 무역금융 펀드는 이 두 은행하고 두 개 금융 투자 회사 합해서 한 1,500억 정도를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판매회사들한테 어떻게 권유를 했냐면은 이거는 사모운용회사가 처음부터 판매 시점에서 부실화된 그런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니 민법 조항을 걸어갖고 이 계약은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분조위의 권유가 원금을 100% 전액 반환해라 하는 권유였고 모든 회사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제가 관여하는 은행에 이걸 받았을 때 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가 보낸 서류에 귀사에 과실이 없지만 무과실이지만 이거는 반환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가 있는 민법 교수하고 자본시장 관련법 교수 두 분의 자문을 거쳐서 이건 반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걸 법률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시냐면 이게 마치 신세계 백화점 같은 백화점에서 제조회사가 만든 물건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팔았는데 고객이 가서 이걸 써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불량품이라 쓸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고객은 제조회사에 가서 이거 반환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샀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서 반환해달라고 그러는 게 그 이치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환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제 반환을 해 줬는데 반환을 해 줬지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금융학자로서 이제 생긴 의문은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감독 시스템이 이러이러 지금처럼 되어 있다면 과연 금융투자회사나 은행들이 이런 사모펀드 상품을 고객들한테 팔아도 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걸 팔 수 있는 우리 그 레귤러토리 인프라가 안 돼 있거든요. 파는 회사가 판매회사가 이 자산운용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또 어떤 상품인지 내용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운용사하고 판매사하고의 역할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조치가 나왔지만은 그 조치는 뭐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판매회사가 깜깜이 상태에서 팔아갖고 이걸 전부 원금 100%를 다 그 상환을 하면은 감독원의 논리는 일단 원금 다 내주고 자산운용사하고 자산운용사의 TRS 계약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제공한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회수해라 그러는데 자산운용사는 남은 게 없는 거덜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수도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진흙탕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그 활성화시켜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따르는 감독의 문제를 사실상 감독기관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판매사들이 이걸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회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투자자 보호도 다 좋은데 판매회사들은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예, 박성현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태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무래도 자본시장 연구원이 주최를 하고 자본시장 연구원이 우리 금융 분야의 가장 the best think tank이기 때문에 정책에도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도 많이 하고 좋은 법안도 많이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시작을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걸 이어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 원장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험이 바로 오늘날 사모펀드 문제의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게 아마 그때 박 원장님 시절이셨던 것 같은데 프라이빗 에쿼리 펀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제도한 적이 있었어요. 2003년인가 2년. 그래서 제가 국회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시장 통합법은 제가 원장 초에 했고 제가 원장 때 2010년경에 또 헤지펀드라는 거를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제도화를 할 때 또 우리가 자본시장 연구원이 주도로 그런 제도들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 중요한 게 이제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신데 가면은 프라이빗 에쿼리 펀드나 헤지 펀드나 동일하게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야에 관계 없어요. 희한하게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케이 원장님 이거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거면 왜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팝니까? 우리 그 평범한 사람들 지금 좀 잘 못 사시는 분들, 가난하신 분들 이것 통해서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왜 그분들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때 이거를 사모펀드의 뭐 딜레마다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 어떤 제도라는 것이 사모에 적합한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적합한 분야가 있고 또는 그거를 배제하는 게 적합한 분야가 있는데 어떤 이런 경제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가 합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기업에 도움을 주고 기업 금융에 도움을 주고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고 자산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이쪽보다는 투자자 보호 이 양쪽의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 정책당국자, 법안을 통과하는 법제정자 입장에서는 이 균형의 그 중심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는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 지금 말씀하신 박 원장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 제조와 판매 펀드의 제조와 판매 특히 사모펀드의 제조와 판매와 관련돼서는 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IMF 위기 때 한투, 대투, 국투 해가지고 삼투시 내서 거기는 제조도 하고 판매도 했거든요. 그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모랄 해저드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딱 분리를 한 겁니다. 뮤추얼 펀드가 나오면서부터 자산운용업, 판매는 증권사 이렇게 나누다가 그 다음에 점점 가다가 자산운용사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커밍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되는 운용 대상이 되는 펀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조가 분리되는 것이 좋으냐 합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도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어떤 시대적인 요새와 같은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최적 부채 비율이 존재하듯이 최적의 분리 비율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좋겠죠. 그래서 요새 이런 판매와 제조 문제는 우리 뭐 펀드 하면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이 가장 대표 연구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미국 은행에 가서 보니까 은행에서 펀드를 파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공모도 사실상 방카슈랑스는 내가 종종 봤는데 사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뮤추얼 펀드를 50인 이상한테 청약을 권유하는 그 공모와 50인 이하일 때의 사모의 그런 사모의 개념과 운영 자체가 사모인 뭐 프라이빗 에코리나 대체 펀드나 이런 의미의 사모가 좀 커밍글드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법안 자체가 이걸 전부 합해서 사모로 하겠다는 법안이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국회를 통과 못했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혼란된 시기일수록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그거를 자본시장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가 헤지 펀드나 대체 펀드나 다른 뭐 라임이나 이런 거랑 같이 커밍글이 되면 기업을 인수해서 구조조정해서 밸류 인핸스먼트를 해서 엑시트하고 도움이 주는 이런 펀드들이 같이 규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모의 개념을 좀 분리를 해서 명확히 하자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제조와 판매를 좀 우리 그 상황에 맞게 좀 분리해서 가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요새 와서 보니까 사실 몇 년 사이에 너무 변해서 공모펀드는 ETF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놀라운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그 비어클 자체 중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페드고요. 미국의. 넘버 2가 as a whole 전체 ETF입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거는 사실상 그냥 펀드라기보다는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가기 위한 운반 수단, 비어클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펀드는 아니지만 공모에서 ETF에 대해서도 사실 시스템 감독 정책 당국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모펀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지수를 추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ETF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와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수와 관련해서 뭐 그걸 어디서 썼내는지 뭐 하여튼 이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한 게 항상 안전된 건 아니거든요. 수동이 안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가 이렇게 급속히 발생하는 이유, 미국도 발생하는 이유를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 학자들 중에서는 너무 패시브한 펀드 중심으로 ETF 중심으로 돼 있어서 액티브한 스트래테지를 갖는 컨트레리안 스트래테지를 갖는 액티브한 펀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 전체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 당국 우리 자본시장이 그런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전체 어떤 사모 펀드에 대한 어떤 분리, 그 다음에 사모 펀드의 어떤 밸류 체인상의 제조와 판매의 어떤 재정립 이런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태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최은혁 교수님과 신인석 교수님 두 분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저도 그 사모펀드 여러 가지 이슈를 접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규제를 완화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완전히 또 막는 냉탕 온탕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모펀드 활성화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험 자본 시장의 필요성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활성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런 걸 자율화할 때 반드시 이 자율화했을 때 분명히 부작용이 예견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자율화를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적을 텐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장치 없이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소비자법 같은 게 국회에서 한 8년간 계류되다가 이제 이 사모펀드 사건이 터지고 뭐하다 보니까 20대 말에 이제 그 입법화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국민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의 구조 내용을 사실 거의 모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분쟁이 생기면 입증 책임을 투자자가 해야 됩니다. 금융 소비자가. 그러니까 발행 만드는 사람 메이커나 판매자는 별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입증 책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이 바로 입증 책임을 판매사나 제조회사가 하는 걸로 회사에 돌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변화다. 그런 거가 좀 이루어지면서 자율화가 갔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모순이 최소화됐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무책임한 최근의 징계 상황 같아요. 손해를 봤으니까 100% 변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소송을 해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감독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정말로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일을 지금 금융감독원이 벌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어떻게 정상할 건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네, 한 가지만. 예, 그럼 박상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네, 신 교수님 사모펀드 말씀해 주시죠. 얘기가 나온 김에 끝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사모펀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지는 공모펀드의 공급을 대폭 늘려서 혁신 경제를 창달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한 400조 사모펀드 중에서 한 100조 정도는 부동산 관련이고 또 다른 100조 정도는 특별자산 쪽에 들어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인가? 저는 전혀 감이 없어요. 이거는 뭐 자본시장연구원 같은 연구원에서도 알 길이 없고 아마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금융감독원에 사모펀드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사모펀드 회사가 200개가 넘고 거기에서 설정된 펀드 수가 11,000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돈이 과연 어디에 투입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역할은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연구기관에도 그 데이터는 정보를 해주는 게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좀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다음 으로 가시죠. 예. 예, 역시 그 전임 원장님이시라서 우리 행사가 그 매끄럽게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말씀을 안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모펀드는 뭐
원론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말씀해 주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 주제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성장과 금융 안정의 공존을 위한 금융 거시 정책. 오늘 특별 토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만은 앞에서 발표된 그 이창용 국장님 발표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들 발표 내용을 봐도 팬데믹이 확산된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서도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투입이 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은 크게 떨어지거나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주가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잉 공급된 유동성이 회수될 시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혁신 성장에 수반되는 위험도 함께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통화 및 재정 정책, 금융 정책, 금융 감독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 향후 중앙은행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그런 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신인석 원장님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회수 시점의 위험에 대한 대응은 지금으로선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런 코비드-19와 같은 전염병 팬데믹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을 하는 것은 기후 온난화 또 숲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숲이 훼손되니까 거기 있던 그 박쥐가 숲에서 나와갖고 돌아다니면서 과일 따먹고 그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먹다가 떨어뜨리니까 박쥐가 이제 숙주로 갖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돼지를 통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 경로를 가장 신빙성 있게들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계속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바이러스 나타나면 또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팬데믹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또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꼭지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과잉으로 풀려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금융이 과잉 상태에 있고 또 부채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의 크기를 잴 때 전통적으로는 금융연관 비율 이런 것을 봤지만 최근에는
민간 신용의 규모가 GDP 대비 몇 배에 해당하느냐, 이 수치, 즉 금융 심화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한 2년 전에 이 금융 심화도가 200%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신용이 1년 GDP의 이제 2배인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나온 여기저기 해외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금융 심화도가 100%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금융이 커지는 것이 경제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가 아니고 이제 200%이기 때문에 너무 과잉이 아니냐. 금융 규모가 커도 이게 실물 경제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기업 부분의 그 실물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의 70%가 지금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은 금융이 과잉돼 있고 그 돈이 유용한 곳으로 경제를 이렇게 키우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다. 또 어떤 기준으로 보나 지금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 말고 다른 쇼크가 오면은 상당한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의 건전한 그 크기 또 부채 적절한 그 억제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 정책은 정부가 재정에서 해야 될 것은 재정이 맡아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세금을 늘리더라도 세금을 걷어갖고 해야지, 이걸 자꾸 금융에다가 떠넘기든가 정부가 만든 이런 국책 금융기관에 떠맡겨서 그쪽을 통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관행은 좀 억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금융의 상당히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금리가 낮고 그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갖고 이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금리 수준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금리가 낮으면은 빚이 많은 기업이나 가게에 이자 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순기능에 비해서는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특히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예,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인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내의동선 박 교수님께서 뭐 당분간 저렇게 되기는 해소할 어렵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요즘 그 롱로우 인터레스트가 하여튼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뭐 이렇게 요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 견해보다도 그 조금 전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주요 중앙은행 그 대차 대조표죠, 재무상태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중앙은행 총자산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중앙은행의 이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과잉 유동성이라고 그러면 다들 동의 안 할 겁니다. 이 과잉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저거하고 이제 그 저희가 총통화에 해당되는 지표를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조금 잡힐 그림이 왜 도대체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총통화에 해당되는 거라 뭐 미국 같은데 하면 총통화가 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통화가 늘지를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유지를 하느라고 중앙은행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본통화에 해당되는 걸 늘리다 보니 저 상태가 된 거죠. 뭐 중간에는 2009년 그때는 위기 위기 대응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 주요 중앙은행의 그 어떤 저렇게밖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컨센서스 뷰, 그게 아마도 저 생각에는 그 IMF 뷰이기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왜 장기 저금리 현상이냐? 그 첫 번째로는 지금 주요국, 그러니까 미국, EU 그런 주요 선진국이 되겠죠. 주요 선진국이 뭔가 장기 침체 국면에 있다고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 저생산성 국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시 경제의 생산성이 느는 속도가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GFC라고 얘기하죠.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금리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실질 중립금리라는 말을 쓰는데 뭐 일종의 장기 균형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질 장기 균형금리가 0이거나 뭐 추정하는 데 따라서는 거의 마이너스로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나올 겁니다. 지금 해보면. 그럼 저희가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실물 경제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균형 금리가 있고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해져서 저희는 이제 명목 금리가 정해지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통화당국이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아주 단기의 금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장기 금리 10년의 금리를 통화당국이 결정할 수 있느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실질 금리가 0이나 뭐 마이너스 근처에 있다 하는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동안은 그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대한 그 수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 충격에 의해 가지고 다들 한동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선진국 큰 경제들이 GDP 갭이,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GDP 갭이 마이너스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게 한 2012년, 13년까지의 상황이었고요. 한 15년까지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 압력이 낮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낮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약간 낮아지는 그런 거 아니었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오면서부터는 뭔가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 중앙은행 체제가 도입이 된 게 한 90년 무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달러의 중심 그 체제로 움직이고 또 유로화가 탄생이 돼가지고 97년에 전 세계에 이제 몇 개 주요 통화가 있고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정되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된 게 지금 한 30년쯤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경제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이 국제 결제 통화 달러로 대표되는 이런 현재 그 체제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그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의 국가 부채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걸 한다면은 뭐 일본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미 굉장히 큰 문제가 이미 벌어졌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뭔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계속 더 낮아진 것.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장기 금리가 0 내지는 뭐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 주요 중앙은행에서는 그 아마도 컨센서스 뷰는 이게 뭔가 그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명목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 당국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쪽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걸 보고 있고, 페드가 최근에 이제 그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2%를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 2% 타겟을 에버리지로 2%로 가져가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1%의 인플레이션율이 한 2, 3년 지속이 됐다. 뭐 그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한 3%가 되더라도 그게 2, 3년 가야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2, 3년간 1%로 왔다면 앞으로 2, 3년간은 나는 3%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욱더 만들어내려고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노력을 뭐 거의 다 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은 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질 중립금리가 뭔가 계속 낮은, 그다음에 장기 저생산성,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그런 세계 경제 돌아가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마침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지금 딱 진행되는 그 시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화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이론상은 또 실질 중립금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고령화는 더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우리한테는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이 인플레이션 기대도 똑같은 것에다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관리 물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통신비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휴대폰 그 통신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관리 물가에 해당되는 것들, 교육비가 또 대표적이고, 그래서 그쪽이 뭐 마이너스로 지금 몇 년, 한 10년 정도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 기대도 이미 상당히 낮아진.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주요국 한 10여 개국과 비교해 보면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그죠?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동성 회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통화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게 갖추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금리가 장기 명목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갈 거라고 한다면, 어떤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달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이거 약간 뭐 폴리티컬 이코노미 측면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1900 뭐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2차 대전 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 탄생과 버금가는 그런 사건을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통화 정책에서 금리에 의한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도 이미 하한에 와 있다고 보이고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불가피하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럽은 뭐 지금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갖습니다만은 많은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을 못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양적 완화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하게 되고,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라고 한 것은 본질에 있어서 신용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신용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누군가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으려고 중앙은행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게 되면 그건 본질에 있어서 재정 정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 정책과 구분이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전통적으로 재정 당국의 역할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발생하는 문제 내지는 위험성이 박상영 원장님께서 강조한 그 부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부채는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GDP 대비 현재 상태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가계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에 해당되는 민간 부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고,
거기에 이제 국가 부채가 급속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같은 그런 그 신뢰를 또 신인도를 그 계속 누릴 수 있는 국가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위험 관리가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현태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요새 워낙 좀 그 팬데믹 이후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이전과는 다른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새 MP3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MP2는 양적 완화, MP3는 Monetary Policy 3인데 이제는 별로 통화 정책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재정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매크로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매크로한 이런 영향이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금융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CEO나 정책 당국자나 감독 당국자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뭐 저금리 양적완화 이렇게 되면 일단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 채권 비중이 요새 줄어들었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부실이라는 것은 요주의 고정 뭐 여러분들 아시죠? 3년 연기. 그게 정부가 그건 뭐 당연히 어쩔 수 없고 또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연장을 시켜줬고 다시 6개월 연장을 시켜주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잠복돼 있는 거죠. 그 시장이. 그래서 이제 부실 채권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영업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중앙은행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외관법 이상 중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야 이게 이자를 가지고 이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요새가 특별한 기간이긴 하지만 그게 뭐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면 너무나 어렵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각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중앙은행이나 뭐 국채 발행을 재정 통택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IMF 때 제가 99년도에 연구원에 조인을 했는데 그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Seemingly different but actually identical 한 거예요. 버전이 다를 뿐이지. 이런 좀비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비 기업은 이러한 정책이나 위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입니다. 이런 부실 채권이나 부실 기업이 경제에 많이 박혀 있으면 바운스 백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끊느냐, 이거 시장은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가 언제 이걸 rollover를 안 시켜주느냐? 그러면 그때 과연 정부가 예상한 대로 요새 얘기하는 reflation, 제대로 성장을 해서 그걸 갚을 단계가 되겠느냐? 아니면 다음에 6개월 더 가겠느냐? 더 6개월 더 가겠느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균형을 찾는 작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이라는 게 우리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도 된다, 원인도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 제로금리와 이 제로금리하고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실증적으로 우리가 이걸 머리로 생각하는 실증적인 경험을 하는 게 EU가 있고 미국이 있는데 제로금리에 들어간 시점이 EU 같은 경우는 뭐 2014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인데 그때부터 은행의 주가가 딱 이원화돼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주가는 영락없이 밑을 기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자산사에서 이자 관련된 우리 대출이죠. 이자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은행. 그 다음에 부채 사이드에서는 수신 의존도가 높은 은행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마이너스가 금리가 됐을 때 그거를 트랜스퍼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다 아느니까 님이 줄어들고 자기 자본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IMF 때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은행들 은행채 발행하고 ABS 발행하고 커버드 본드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은 은행들 이런 걸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자산 사이드도 좀 인베스트 뱅킹 쪽 이자와 리모트한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덜 떨어져요. 이건 실증적으로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ABS나 은행채를 통해서 위험이 들어오는 경리였는데 이제는 저금리 시대는 이것을 분산해 흐트러내는 좀 파지티브한 영향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외 없이 드러나는 현상이 이런 시대가 오면 일본에서는 동경, 미국의 그 유럽에서는 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예외 없이 급등을 합니다. 이전의 차이가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저금리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모든 지역의 주가가 동일하게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한 투기 대상 지역만 오르는 거예요. 그건 유럽이나 뭐 헬싱키나 뭐 마드리드나 파리나 뭐 동일한 도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보고 이런 지금 금융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어떤 효과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아껴. 예. 그 조금 한 10여 분 시간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서머리는 생략을 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 자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 연구원의 그 전임 원장님들의 해안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토론을 처음부터 들어주신 분들 다 공감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될 다양한 연구 주제들에 대한 단초도 제공해 주셨고 또 정책 당국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토론을 통해서 많이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개원 23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오늘 컨퍼런스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코로나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서 잘 극복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